옵션 적용 안 했어. 미소. 아니 안 썼네. 자,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은 이제 3-3 삼각물질과 관련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죠. 교과서는 103페이지 펴면 되겠다. 앞에 보면 멋진 이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뭘까? 오, 잘하네. 말벌이처럼 보여? 네. 예, 말벌 짱. 이 말벌이 서문으로 너희가 느껴지는 이유가 저 부분이 밝아서 그래, 어두워서 그래. 어두워서 그렇지. 그래서 저런 이제 서문을 어떤 종류의 서문이라고 부를까? 암흑서문. 암흑서문. 이렇게 서문의 종류에 대해서 너희가 배워왔었나? 예. 어디에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맞지? 그 내용도 우리 여기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뭐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성간물질, 성간티끌, 성간기체. 얘네 둘이가 여기 포함되는 거야. 고체인 물질을 우리는 성간티끌, 기체인 물질을 성간기체라고 해요. 이제 성간이란 말은 별과 별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성간소각. 이런 성간티끌 물질들이 소각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런 소각 때문에 이제 별이 원래 색보다 더 붉게 보이는 적색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까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색초과라는 개념도 한번 다뤄볼 거고 그 정도 배우면 우리 3단원의 내용은 끝나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야. 한번 차차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뭐 어디 나가가지고 바깥을 보면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저 멀리 있는 대상이 잘 안 보이잖아.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 과거에는 그 우주에 텅 빈 공간이 있을 것이다, 비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보면서 별이 생각보다 덜 밝게 보이네? 라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고 또 그런 덜 밝게 보이는 현상들, 즉 겉보기 등급이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그 별까지의 거리를 추정하는데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히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성간티끌에 의한 소각이 천체 관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간 물질은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물질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1900년대 초에 과학자들은 별이나 구상 성단까지의 거리를 추정해서 우리 은하의 형태와 규모를 파악하려고 했어. 이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셰플리가 우리 은하의 어떤 중심을 찾기 위해서 많은 구상 성단에 있는 변광성들을 그 주기광도 관계 이용해가지고 거리 구하고 우리 수행평가라도 해봤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별과 별 사이에 비어있지 않고 뭔가 물질로 채워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러한 물질에 의해서 별빛이 줄어드는 상태가 결국 거리 추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해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성간물질의 의미는 다음과 같고 이 성간티끌, 성간기체 여기서 이제 성간기체는 이제 1세제곱센티미터의 수소 한 개 있을 정도, 대부분 수소니까. 그리고 성간티끌에 해당하는 그런 먼지는 여기 10에 12승이면 1조 정도잖아. 그래서 1조 세제곱센티미터에 한 개 있을 정도. 고체 입자와 기체의 밀도는 굉장히 크다. 우주 공간에서 성간기체와 성간티끌의 밀도는 이렇게 차이가 크다.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참고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야. 자, 교과서에 있어. 성간티끌에 관련된 거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별과 별 사이의 별빛을 줄이게 만드는 것이 뭘까? 그래서 1930년 트럼플러의 연구에서 처음 제안됐대. 이 트럼플러는 산계 성단의 크기가 대부분 비슷하다고 가정해서 시지름을 사용해서 거리를 구해보고 또 거리 지수를 사용해서도 거리를 구해봤대. 만약 어떤 별빛을 줄이는 무언가가 없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한 거리가 어때야 이상적이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즉 x축은 거리 지수를 방식으로, y축은 시지름을 사용한 방식으로 했을 때 이상적이라면 이제 y는 x, 즉 두 값이 같게끔 나타나는 분포를 그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이 그래프를 해석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거야? 어떤 방식이 더 거리를 멀게 만든다? 거리지수 쪽으로 가지. 예를 들어 좌표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점 봐봐.
여기 있는 점은 어떤 하나의 산계성단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거리 치수를 구해보니 4,000파섹, 그 다음에 시지름을 이용해서 구해봤더니 약 2,000파섹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리 치수를 구한 게 이상하게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결과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단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또 거리 치수를 사용해서 구한 거리가 더 멀게 나타남을 이제 확인하고,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거리가 멀리 있는 것일수록 별빛을 약하게 만들고 또 등급을 크게 하는 뭔가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소강 현상, 인터스텔라 익스팅션이라고 하는데, 결국 성광물질에 의해 별빛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고, 그 양을 등급화해가지고 바꾼 것을 우리는 소광량이라고 얘기해. 여기 거리지수 공식에다가 이 A라는 값을 우변에 플러스 시켜줌으로써, 이거 좌변에 보면 이 거리지수에, 즉 거리의 추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었잖아. 근데 별의 절대 등급은 별의 고유한 광도니까요. 낮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결국 이 스몰 m이 이제 이 거리 지수 추정에, 거리 추정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아까 어둡게 보인다라고 했지. 성간 소각돼. 그러면 m이 어떻게, 스몰 m이 어떻게 된다는 과정인 거야? 커진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 이 a를 우변에도 플러스 해주면서 얘가 커지는 영향을 상쇄시켜주자.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 아니면 스몰 m 빼기 a 빼기 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이렇게 식을 가지고 우리 책에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래서 이때 라지 A가 등급으로 표시한 성간 소각량임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거리 지수의 소각량을 보정해줄 식이 이렇게 새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만약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이 6이고 절대 등급이 0인 천체가 있는데, 이러한 성간 소각에 의한 영향을 1등급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스몰 m, 라지 m, 그리고 소각량 A에 6, 0, 1 넣으면 D가 몇이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돼. 할 수 있겠지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소각량을 고려하면 100파섹이야. 근데 만약 소각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D 값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 100보다 맞아, 크게 나와. 10의 5분의 11승 해가지고, 아까 얘는 2는 5분의 10승인 거잖아. 그래서 2가 나오는데 얘는 5분의 11승, 그러니까 1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10에 해당하는 그 지수가 커지면서 결국 거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그래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소각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리가 더 크게 나타나 버린다는 거. 성간 소각에 의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리가 크게 추정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트럼플러가 추정한 소각량이 약 1kPa의 0.7등급 정도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추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소각량은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너희가 조금 생각을 확장해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은하의 구조 쭉 살펴봤잖아.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다? 밖에 나선 은하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많은 물질들이 대부분 어디에 모여있댔어? 디스크 원반에 모여있댔잖아. 그러면 우리 태양도 원반쯤에 속해 있어서 하늘의 은하수를 보면 띠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했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 태양이라는 어떤 관측자 지점에서 저기 있는 우리 은하 중심 방향을 보는 과정에 생기는 소각량과,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성간물질이 별로 없는 헤일로 방향으로 보는 상황에서의 성간 소각량은 거리에 따라 어떨까? 다르겠지. 예를 들면 원반 방향으로 보면은 1kPa에 약 2등급 정도. 그리고 또 뭐 다른 방향, 성간물질이 별로 없는 방향으로 보면 1kPa에 뭐 0.7등급. 이런 식의 시선 방향에 따른 차이도 발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 다른 교과서나 또 수능 특강의 자료를 보면 이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 우리 교과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1kPa에 0.7등급 제시를 하지만, 수능 특강이나 다른 교과서 측에서는 은하 면 방향으로, 은하 원반이 있는 그 은하 면 방향으로 볼 때는 1kPa에 2등급 정도의 성간 소각량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값은 너희가 사실 외울 그런 값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제 어떻게 보정해라라는 그 값을 제시해 줄 테니까 그렇게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 나중에 이거 가지고 또 다른 질문 할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보도록
자, 그리고 이런 성관 소광이 일어나는 거는 방금 같이 연구를 통해 확인했어. 그럼 성관 소광은 누가 일으키는 걸까? 바로 저 고체 물질인 성관 티끌 때문이야. 저 성관 티끌의 그 구성 성분과 상태를 보면 일단 고체 입자야. 우주 공간은 대체로 온도가 되게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는 저런 티끌은 대부분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있어. 그리고 그 별들이 많은 이제 진화, 탄생, 진화,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탄소도 만들어지고 산소도 만들어지고 뭐 규소도 만들어지고 철도 만들어지고 그러잖아. 그 과정에서 생긴 탄소, 흑연 또는 규산염, 뭐 SiO, 그 다음에 얼음, H2O 뭐 이런 이제 물질들이 굉장히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이렇게 뭔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런 얼음층, 또 흑연 덩어리, 규산염 덩어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 성관 티끌은 미세한 고체 입자인데 얘네들이 별빛을 산란시키거나 흡수하면서 결국 우리 눈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을 줄이는 거야. 그리고 빛은 파장에 따라 산란되는 정도가 다르다. 파장이 어떨수록 산란이 더 크게 일어나. 짧을수록이지. 그래서 이제 성관 티끌의 크기는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 그리고 성관 티끌의 크기에 비해서 파장이 훨씬 길다면 물론 다행히 방해받지 않고 가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성관 티끌이 이 정도 크기 된다 하자. 근데 막 파장이 한 얘보다 더 막 2배, 3배 긴 이런 파장이야. 그러면은 빛이 얘를 통과하려고 할 때 상호작용 없이 통과할 확률이 높겠지. 근데 만약에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빛이 어떤 물질을 지나간다고 하자. 근데 진동이 이렇게 파장이 짧아.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 입자와 상호작용해서 반사나 산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대. 높잖아.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높을수록 이런 산란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이해가 수월할 거야. 그래서 파장에 따른 산란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이거 체크해주면 되겠어. 오른쪽 그림은 우리 책에는 없거든. 그래서 이거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얘는 성관 소광 곡선이라는 건데 X축은 파장, Y축은 소광량이야. 상대적이다. 그래서 보면 방금 설명했듯이 파장이 짧을수록 소광이 크게 나타나고 파장이 길수록 소광이 작게 나타나고 특히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이렇게 붉은색은 산란이 약하게 파란색은 산란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서 그 다음 내용인 성관 적색화와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볼 거야. 근데 이 그래프에서 좀 특이하게 생긴 상황이 있어. 뭐가 있어? 0.25 맞지? 0.2 요 정도에서 뭔가 갑자기 이렇게 소강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치?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탄소가 영향을 주는 거. 오, 맞아. 정답이야. 여기 있는 흑연. 이 흑연이 하필 이 0.2 마이크로 내외의 그 파장을 잘 흡수해. 그래서 저기 특히 여기서 이제 파장이 소강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뭐 더 자세한 것은 우리 2학년 고급 지구과학에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이거 관련된 자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2학년 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이제는 방금 파장에 따른 그 산란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관 적색화 현상을 알아보자. 영어로는 인터스텔라 레디닝. 이 성관 적색화 현상은 이런 거야. 관측자의 시선 방향, 여기 관측자가 있어.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 이런 성관 티끌들이 많이 있다면 짧은 파장에서의 소광이 긴 파장에서의 소광보다 커.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소광이 더 크다는 것을 얘는 2개, 얘는 하나 이렇게 이제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 별빛이 소광이 없을 때보다 원래보다 더 어떤 색으로 보이겠다? 붉은색으로 보이겠다라는 게 성관 적색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관 티끌이 사실 전체 성관 물질의 질량 중에 1%밖에 차지하진 않지만 이 전체 관측에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성관 티끌 입자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지 약 1 마이크로미터보다 뭐 작거나 하는 그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적은 선으로 관측할 때는 파장이 길어서 상호작용이 적으니까 성관 소광량이 작아. 하지만 파장이 짧은 건 크겠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
아까 배웠던 색지수와 관련된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생각해봐봐. 동일한 개수의 청색과 적색 광자가 이 티끌이 혼재하는 성관원에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긴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광자가 더 많이 산란이 될 거야. 그래서 관측자에게는 긴 파장의 광자가 짧은 파장의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도달하겠지. 그러면 색지수는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된다는 거야. 색지수가 0이면 이제 흰색에 가깝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푸른색 쪽으로, 그 다음에 더 큰 플러스로 갈수록 붉은색 쪽으로 간다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성난 티끌에 의한 소각은 결국 많이 일어나면 날수록 색지수를 더 플러스 값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색지수의 차이가 결국 더 붉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원래보다 이런 성난 소각에 의한 것은 색지수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색지수 차이, 색지수 변화라고 하고 그냥 색초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색초과 값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양수거든. 그래서 우리가 초과라는 것을 XS라고 하잖아. 그래서 E에 B 빼기 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초과라는 개념을 C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E, B-V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색지수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을 때는 짧은 파장에서 본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 빼기 긴 파장에서 본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이라고 했어. 그렇지? 근데 그 지수를 B 빼기 V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색지수도 있어. U 빼기 B도 되고 U 빼기 V도 돼.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다? B 빼기 V를 제일 흔하게 쓴다. 그래서 여기 지금 B 빼기 V라고 표현한 것은 B 빼기 V라는 색지수가 얼마나 초과되었냐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어. 알겠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관측된 색지수 빼기 고유 색지수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B 빼기 V라는 색지수를 가지고 관측했을 때 그리고 B 빼기 V라는 색지수가 이제 고유한 것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식이 표현되었다라고 이야기 생각해주면 되겠어. 참고로 이 내용도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행성우주과학의 다른 출판사는 이 색초과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알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놨어. 그리고 실제 지구과학 2에서도 색초과 관련된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 자, 그리고 색초가 유도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만약 우리 필터라는 개념 배웠잖아. 그래서 어떤 하나의 별을 B 필터로 볼 때와 V 필터로 볼 때의 각각 겉보기 등급을 우리는 라지 B, 라지 V로 표현할 수 있고 거리지수 공식에 이 성간 소각에 의한 그 소각량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 1번식과 2번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고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두 식을 빼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맞지? 그리고 이때 라지 B 빼기 라지 V는 결국 실제 관측된 색지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라지 MB 빼기 라지 MV는 고유 색지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실 B 필터로 봤을 때와 V 필터로 봤을 때 절대 등급에 해당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별의 고유한 색지수 이때 고유하다라는 말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리고 절대 등급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별을 딱 10파색에 두었을 때의 밝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색지수의 고유한 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10파색이라는 것은 막 엄청 먼 거리가 사실은 아니거든. 이런 색초과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먼 거리에 있을수록 색초과가 크게 나타나서 관측된 색지수가 고유한 색지수보다 크게 나타나는 색초과가 크게 나타나서 이제 색초과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10파색에 두었다는 것은 사실 막 이렇게 관측된 색지수가 엄청 고유한 색지수가 다르고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 10파색에 두었을 때를 생각하는 이 절대 등급의 차이를 우리는 고유 색지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B 필터로 봤을 때의 소각량 빼기 V 필터로 봤을 때의 소각량 얘를 결국 색초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관측된 색지수 빼기 고유 색지수 이 값을 우리는 색초과라고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요
서로 다른 필터로 봤을 때 소각량 차이를 우리는 색초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색초과 값을 알면 결국 별빛이 성간 티끌에 의해서 흡수된 정도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은하 안에서는 성간 소각에 의한 V 등급의 증가량, 즉 라지 A, V 요 값이 보통 어떻느냐? 색초과의 약 3배 정도로 알려져 있대. 이 문장을 식으로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 V는 3 곱하기 색초과. 그러면 이 식을 여기 한번 대입해봐. 여기 얘를 여기 슉 집어넣으면은 A, B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색초과가 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V 필터로 봤을 때의 그 성간 소각량이나 B 필터로 봤을 때의 성간 소각량을 알면 결국 색초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이 색초과가 크게 나타날수록 소각이 많이 됐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가 이 색초과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다른 교과서에는 있더라고. 전국에 있는 행성우주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비상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교과서를 쓰는 학생들이 이 내용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너희는 안 배우고 넘어가면 얼마나 아쉽겠어, 그렇지? 행성우주과학 들었다 생각하고 나중에 갔는데 색초과가 뭔지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고 싶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들에 대한 학습을 토대로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작은 탐구, 관측 자료로 성간 티끌의 존재 추론하기, 이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 교과서에 3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있거든.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 가는 무거운 별로 구성된 질량이 큰 O형별, B형별이 이렇게 수십 개 모여있는 그런 집단을 우리는 성협이라고 읽는데, 근데 이제 O형, B형으로 구성된 OB 성협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래서 이 OB 성협인 백조자리 OB2의 가시광선 사진과 근적외선 사진이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나 그림은 별이 막 탄생하는, 물론 질량은 다양할 수 있겠지. 그래서 꼭 O형, B형 별만 있지는 않아. 어쨌든 이게 별이 탄생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 수소물질 많아야 되죠. 그런 환경에 있는 W40이라는 영역의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사진을 비교하려는 이유는 어떤 게 파장이 더 긴 거야? 근적외선이 더 길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는 평균적인 온도를 생각해 비교해보면 가시광선은 평균적으로 온도가 좀 더 높은, 파장이 짧으니까. 그리고 근적에서는 파장이 좀 더 기니까 평균적으로 온도가 더 이제 낮은 그런 것을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해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근적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 그렇지만 근적에서는 사진은 천체 사이의 상대적인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주고 있어. 즉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실제 근적에선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붉게 보여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어때? 뭐 알록달록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뭐 하얗다, 푸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네 둘의 온도 차이를 이렇게 색으로 보여주려고 만들어진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해달라는 거야. 저 문구는. 저 문구가 우리 교과서에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저 의미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씩 살펴보자. 쉬워 질문. 가의 백조자리 오비트를 구성하는 별의 분광형은 아까 얘기했지만 O형별, B형별이야. 그러면 가시광선에서 볼 때 무슨 색이어야 돼? 흰색, 푸른색, 청백색이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 색이 주로? 노란색, 약간 주황색 그런 느낌이다, 그치? 얘네들이 다 O형별, B형별이래. 가시광선으로 보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왜 그럴까? 색초과 때문에. 또 다르게 말하면 적색화 현상 때문에. 맞아. 그래서 예상되는 색은 청색 또는 청백색인데 관측되는 색은 붉거나 노란색, 주황색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바로 성간 적색화 때문이다. 즉 백조자리 OB2에서 나온 그런 별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는 과정에 두꺼운 성간 물질 또는 성간 티끌층을 통과했을 거야. 그때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은 더 많이 산란되고 파장이 긴 빛은 비교적 잘 통과하다 보니 이렇게 붉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근적에서는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서 보면
가시광선 사진과 근적외선 사진에서 보이는 별의 개수 비교해보고 차이가 나는 까닭 한번 이야기해보자. 당연히 별 어디가 많아? 근적외선이 더 많은 것 같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까? 적외선은 파장이 송환, 소환 그치. 여기 가시광선에서 나온 빛들은 근적외선에서 나온 빛보다 더 짧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더 짧으니까 여기 주위에 새로운 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성간물질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파장이 결국 이 성간물질을 뚫고 우리 시선만에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 못 들어왔다는 거야. 가시광선도 파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충분히 길지 못해서 이 많은 성간물질을 못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광선 사진의 별이 거의 보이지 않고 되게 어둡게 보인다. 하지만 근적외선 사진은 보이지 않던 그런 별들 또는 성단들이 이렇게 붉게라도 겨우 보이더라. 그 이유는 결국 W40이라는 곳이 별이 탄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밀도 높고 그다음에 이런 먼지 구름들 또는 뭐 암흑 성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이 영역을 이렇게 덮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광선도 이 먼지 구름을 뚫고 나오지 못하고 흡수되거나 산란되어서 가시광선에는 안 보이지만 근적에서는 겨우 그래도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기니까 먼지 입자에 의한 산란이나 흡수, 즉 소광 영향을 덜 받아가지고 통과해서 우리 이제 시선 방향으로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간물질 뒤에 있는 별들을 볼 수 있어.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허블 우주망원경 이후에 달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주요 관측 파장은 적외선 영역이거든. 왜냐면 더 멀리 있는 우주를 보려고 하는 거야. 더 멀리 있어서 더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또는 뭐 성간물질에 의해서 성간 적색화 현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파장이 늘어진 그런 영역까지도 보고 싶었어. 우주를 더 멀리 보려고. 그래서 적의 영역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날린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가와 나 중 어떤 천체를 관측할 때 소광량이 더 큰 걸까? 추론해 보면 어떤 것 같아? 맞지? 두 번째인 나가 더 소광량이 큰 것 같아. 왜? 맞지? 가시광선 비교해보면 가는 그래도 가시광선은 뭔가 보였는데 좀 파장이 긴 것만 보였어. 근데 가시광선으로 본 나는 거의 안 보였잖아. 그 붉은색도 다 산란시켜버릴 만큼 뭔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가의 경우는 가시광선 사진에서 별들이 보이긴 했어. 붉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간물질이 빛을 산란시키고 감소시켰지만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다. 근데 나는 거의 대부분의 별빛이 탐구하지 못해서 마치 암흑성운의 형태로 보여. 이 말은 즉 나 지역 주위의 성간물질 밀도가 가보다 되게 높아가지고 가시광선 대부분을 차단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는 이렇게 가시광선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하는 나의 소광량이 빛을 붉게 변화시키면서 통과시킬 수 있었던 그 가의 소광량보다는 더 크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성간 티끌에 의한 그 소광 현상과 적색화 그리고 색초과와 관련된 개념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는 성간 기체 한번 살펴보자. 교과서 105페이지 밑에 성간 기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교과서 보면 돼. 자, 전체 성간 물질 질량의 1%가 아까 성간 티끌이라고 했어.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성간 기체다. 뭐 참고로 여기서 이제 보통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성간 기체의 70% 이상은 수소. 너희들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런 것들 배웠잖아, 그렇지? 그래서 70% 이상은 수소. 3대 1 정도였으면 75% 그래야 되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헬륨. 그 다음에 기타 원소는 1%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그래서 그 기타 원소는 우리가 그냥 중원소 또는 금속이라고 부른다고 또 했었지, 전문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간기체가 결국에는 대부분 다 수소임을 고려해서 이 수소의 온도나 밀도 또 상태 이런 게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온도가 제일 낮은 10켈빈밖에 안 될 때 이러한 수소는 주로 분자 상태로 존재한대. 아무래도 이런 분자 구름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얘네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137억년, 8억년 요 기간 동안에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있었다면 걔네들은 서로 결국 또 결집해가지고 이렇게 1세제곱미터에 거의 얼마야 10억 개 이상의 입자가 있는 그런 아주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 수소들이 수소 분자들이 구름의 형태로, 분자 운 형태로 모여있는 경우가 되고, 저희 그 중성 수소는 이제 온도가 100Kelvin 정도인데, 100Kelvin이면 영하 170 정도지, 엄청 낮은 환경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중성 수소들은 이제 그냥 수소 원자 하나 있는 거고, 그 밀도는 1세제곱미터에 약 1억 개 정도 있는 그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대. 그리고 전리수소 영역은 그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가 자유전자로 이온화된 상태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런 전리수소는 이제 온도가 1000Kelvin 정도 될 때 이런 상태가 가능하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인분 에너지가 높으니까 이 밀도는 1세제곱미터에 한 5000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리수소는 양성자, 수소 원자과 자유전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성간기체의 존재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어. 특히 이제 온도가 낮은 분자나 아니면 중성 수소 상태에 있는 것들은 흡수선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흡수선을 통해서 또 이제 수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도플러 효과가 흡수선의 경우는 온도가 낮아서 운동을 거의 안 하니까 도플러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흡수선의 관측으로 성간기체의 존재, 또 종류, 뭐 이동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다고 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소 분자 운인 거야. 그리고 중성 수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성간기체 중에 중성 수소로 존재하는 수소량이 제일 많대. 그리고 우리 은하의 원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특히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런 중성 수소들이 T급 입자의 표면에서 분자를 형성한대. 아까 말했던 그 T급 입자는 그 얼음층, 뭐 흑연 이런 거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마치 구름이 형성될 때 응결핵이 필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수소가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 분자로 되는 과정에 이런 T급 입자가 영향을 줄 수 있대. 그래서 이런 T급 입자가 그 중성 수소 두 개를 합쳐서 분자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수소 분자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점점 만류력 때문에 중심에서 결집된다면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별이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질량이 크고 온도가 높은 O형 별, B형 별도 존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러한 별들은 그 표면 온도가 1000Kelvin 이상이기에 그 방출되는 광자가 파장이 짧은 자외선 광자가 나와. 걔네들이 어떻게 한다? 이 수소 원자를 이온화시킬 수 있어. 근데 이온화된 수소 원자가 계속 이온화되어 있을까? 자연스러운 과정은 어떤 방향이야? 안정해지는 과정이야. 다시 중성 수소로 되는 과정이 되겠지. 이온화된 자유전자가 다시 이제 전자 이 궤도에 들어오는 거야. 단계적으로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온화와 그리고 재결합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평형을 이루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영역을 우리는 전리수소 영역이라고 해. 전리수소 영역에서는 주로 중성 수소의 재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성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이온화된 그 수소가 중성 수소로 되는 과정에 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 근데 그때 특히 주양자 수가 3인 곳에서 2인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발머 계열 중에서 알파라고 하거든. 그래서 발머 알파라는 것이 수소의 자유전자가 3에서 2로 떨어질 때인데, 그때 방출되는 빛이 우리 가시광선의 붉은 영역에 해당하는 656나노미터. 이거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수소 알파선, 이때 알파선은 발머 알파선을 얘기해. 그래서 수소 알파선의 방출선이 제일 또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붉은색이니까 이렇게 전리수소 영역의 방출선은 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기 성간기체에 수소가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리온 성문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만약 또 붉지만은 않지. 이건 뭐 어떻게 편집했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빛이랑 섞여서 하얗게 보일 수도 있고, 여기 중심에 막 새로 생겨나는 별들, 특히 O형, B형 별이 많으면 이렇게 푸른색 별, 점점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기 중심에는 막 별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을 테니까 더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빛들이 섞여서 하얗게 보이고, 여기 바깥에 이제 수소가 전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재결합되면서 불그스름하게 보일 거고, 그러한 영역들을 이제 성운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 106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 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전리수소 영역, 붉게 보이는 영역은 뭔가 안쪽에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온도가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그렇다 했어, 맞지? 그래서 오리온 성운의 중심에 있는 이런 별들을 보면 되게 젊고, 그 다음에 질량이 크고, 밀도는 어떨까? 밀도는 높아야 되겠지, 새로운 별들을 만들어주면. 그래서 밀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어야 돼. 하지만 고온이면서 저밀도인 그런 환경에서도 이온화된 기체, 이온화된 수소, 전리수소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만들어진 별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별 주변에서도 이런 전리수소 영역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야.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오리온 성운은 이제 O형별, B형별의 높은 에너지를 받아서 전리수소가 된 거야. 얘네들은 이제 고밀도 저온 환경에서 젊은 별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겠지. 하지만 나이가 많은 별, 고온 저밀도 환경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오, 정답이야. 맞아. 나이가 많은 별 주변에 고온 저밀도로 존재하는 이온화된 기체는 우리가 행성상 성운을 보일 때, 관측할 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차차 설명하면, 자, 행성상 성운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질량이 태양처럼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런 별들이 주기혈성 이후에 준거성, 뭐 적색거성, 그리고 뭐 가지까지 포함하면 뭐 수평가지 단계, 뭐 전문거성 가지 단계 이렇게 나아가겠지. 열맥동도 하고 맥동 병강성으로 점점 진화를 할 거야. 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되냐? 그 맥동이 점점 반복이 되면서 바깥에 있는 이제 수소나 헬륨층이 점점 이 중심별로부터 분리가 돼. 폭발적으로 터져버리는 건 아니고, 질량이 작은 애들은 점점점 중심 핵으로부터 분리돼. 이때 중심의 핵은 뭐 탄소나 그 정도가 있을 거야. 탄소나 산소 이런 이제 중심 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중심 핵과 바깥에 있는 껍질들이 서서히 분리가 되는데, 그렇게 팽창하면서 결국 이제 불안정해진 바깥층의 대기는 우주 공간으로 서서히 방출되면서 별 주변을 둘러싸.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처음에 내부 구조가 이렇게 있었는데 진화하면서 이렇게 되다가 점점 서서히 이 바깥과 중심 핵 부분이 분리가 돼. 근데 이런 성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 약간 멀리서 보면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거야. 아까 전에 우리 성운 처음에 보여줬던 거, 말머리 성운도 그렇고, 성운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 동글동글해? 아니지. 성운들은 다 불규칙했지, 모양들이. 그래서 신기한 모양들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러한 것들은 멀리서 보면 행성인가 싶을 정도로 동글동글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 중심 안에는 이렇게 밝게 보이는 그 핵 부분이 백색 외성으로서 남아있게 되겠지. 이렇게 흰색의 백색 외성. 그리고 이 바깥에 동글동글한 행성상 성운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중심 핵, 바깥에 있는 물질은 퍼져나가고 중심에 있는 백색 외성이 드러나고, 이때 이 백색 외성은 나이가 많을까 작을까? 당연히 많겠지. 엄청 오랜 시간 진화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부 부분에는 이제 저밀도이지만 고온인 그런 환경에서 이 바깥에 이온화된 기체를 만드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이 그 전리 수소들이 있는 영역이야. 아까 여기 보면 이 부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간 붉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관측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동글동글하고 이런 모습의 행성상성이 보이게 됩니다. 되게 붉지. 이 나선성 물병 자리에 있는 행성상성이래. 중심은 온도가 높아서 이렇게 보이고, 이 바깥에 전리수소 영역은 붉게 보이고,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방금 한 거거든. 그래서 약간 좀 사고를 확장시켜보자라는 의미로 이 문제를 제안한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을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너희가 대답을 잘 해줬던 이 성운의 종류와 특징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암흑 성운이야. 성운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분 물질이 막 희한한 신기한 그런 형태를 이루면서 밀집되어가지고 구름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 구름의 모양도 참 다양하잖아, 그치? 지나가다가 보이는 막 강아지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새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 중에서 시커멓게 보이는 건 암흑성운이라 해. 성간 티끌에 의해서 별빛이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어둡게 보이는 성운. 이런 거는 이제 성운 뒤쪽에 위치한 별빛이 성운에 흡수되거나 산란되어서 결국 우리 눈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둡게 보이는 걸 말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사성운이야. 이건 성운 주변에 있는 밝은 별의 빛을 산란시켜가지고 뿌옇게 보이는 성운이야. 이건 마치 우리 하늘이 낮에는 푸르게 보이고 뭐 저녁에는 붉게 보이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자료는 너희가 많이 봤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다. 그러면은 이만큼이 이제 대기층인데, 여기 있는 관측자 A가 있고 여기 있는 관측자 B가 있어. A에게는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색으로 보면 파랗지? 왜? 여기는 빨주노초 파남고 여러 가지 빛이 이렇게 여기에도 들어올 거고 여기도 들어올 거야. 근데 여기서는 산란이 뭐가 먼저 일어나? 파란색이 산란이 일어났잖아, 그치? 먼저 일어나. 근데 붉은색은 산란이 어때? 잘 안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통과해버려.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 A 입장에서는 하늘이 와 어떻다? 파랗다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B 입장에서는 어떨까? 파란색이 먼저 여기서 산란이 되어버렸어. 그 바람이 여기까지 도달한다고 하면 못한다? 못한다. 하지만 붉은 빛은 어떻다? 여기까지 통과할 수 있다. 산란이 덜 난다. 그러니까 이 관측자 입장에서는 하늘이 어떻게 보인다? 여기 해 지는 부분이 붉게 보이겠지. 이해되나? 노을이 붉게 보이는 거. 맞아? 오케이? 네.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선 방향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광원이 여기 있다고 하자.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별빛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 그리고 관측자가 여기 있다 생각해보자. 여기 보는 거야. 여기 보는데 이 별빛이 이렇게 들어온다. 근데 여기 뭔가 성간 티끌이 많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산란이 많이 일어나겠지. 근데 무슨 빛이 산란이 많이 일어나? 푸른색 빛이 여기 주위에서 막 여기 산란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 이쪽 방향, 책 뚫고 나오는 방향도 이렇게 산란이 일어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붉은색 빛이 어떻게 들어온다? 여기 조금만. 붉은색 빛이 여기 들어올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영역을 여기서 본다 하면 무슨 색으로 보이겠어? 주로? 붉은색으로 보일 거야. 아까 교과서에 있었던 자료처럼 여기서 본다는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여기서 본다면 어떤 빛이 많이 산란되었어? 푸른색 빛. 그게 어떻게 보인다? 우리 시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너희들 눈에. 그래서 먼저 산란이 된 파장이 짧은 그런 빛이 산란되고 또는 반사되고, 그래서 이 시선 방향에 딱 보이는 그런 성운을 우리는 반사성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색으로 주로 보인다?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성간 티끌에 의해 산란이 파장이 짧은 빛에서 잘 일어나는데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이런 반사성운으로 보이게 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에 온도가 높은 별이 있는 상황에서 전리수소 영역이 만들어지면 걔네가, 즉 자유전자가 다시 재결합하는 중성수소가 되려는 그런 과정에 빛을 방출해.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이다? 주로 수소 알파선이다. 그게 656나노미터로 붉게 나타나는 영역이라서 우리 눈에 붉게 보인다. 물론 그렇게 수소 알파선만 나오는 건 아니야. 아까 여기 이미지에 있었지만 여기 보면 여기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4에서 2로 떨어지는 파시엔 알파도 만들어질 수 있고, 뭐 나중에 또 2에서 1로 떨어지는 것도 만들어질 수 있어. 하지만 이 라이먼 알파라고 하는 것의 파장은 100나노미터야. 2에서 1로 떨어지는 가시광선 영역은 아니잖아. 그래서 안 보여. 그 다음에 3에서 2가 뭐 이 정도고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면 또 486이야. 486은 약간 노란색, 연두색 요 계열인데, 그러면 486나노미터의 빛이 우리 눈에
물론 들어오겠지. 하지만 다른 빛과 어떻게 섞이겠지. 그리고 빛이 막 섞이면 어떻게 돼? 그냥 흰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월겋거나 약간 좀 빨간색의 뭐 다른 뭐 녹색, 연두색 이런 거 합쳐지면 결국 뭐 조금 뭐 색이 하얗게 보인다든지 그렇게 될 뿐이지 붉은색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빛도 물론 나온다. 발마 알파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마 알파선이 제일 붉고 또 또렷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선생님이 이것저것 찾아 준비한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봐. 자, 색초와 관련된 건데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거 둘 다 용골자리라는 별자리 방향이 있는 두 방출성운이래. 그럼 두 방출성운은 주로 그 수소 알파선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두 개의 성운 중에 누가 더 쨍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 빨간 거. 순수한 빨간색에 가까운 거. 빨간색 보이. 오른쪽이야. 핑크 왼쪽이 왼쪽이야? 오른쪽가 분홍색. 그래, 오른쪽은 그냥 분홍색 쪽 아니야? 빨간색은 이쪽 아니야? 네. 자, 어렵나? 세상에 같은 빨간색은 없다며, 그치? 저 왼쪽한테 주황색 같은데. 왼쪽은 주황색 같아? 시험 뒤에 혹시 불좀 잠깐 떠봐줄래? 시험 문제 컬러로 나와요. 컬러? 사진 상상. 컬러 안 나와. 컬러 안 나오고 컬러 안 그냥 나와. 그림을 그거는 빨간 붙이지 않나? 스피커. 아, 그럼 왼쪽. 누가 왼쪽이네. 왼쪽이야? 우리 누가 봐도 왼쪽이야. 고마워. 불 좀 켜줄래? 이거 쌤의 의도와 같아져. 똑같아.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같은 방출 성운이라서 같은 색으로 보여야 될 것 같지만 다른 색으로 보인다. 얘가 더 붉게 보인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더 성간 티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더 성간 적색깔 현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본 우리 은하의 중심 부분은 이런 식인데 이렇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 하지만 적외선으로 본 것을 보면 그 안쪽까지 이렇게 뭔가 보이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조의 기둥, 얘는 허블 우주망원경, 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야. 좀 차이를 생각해보자면 어떤 것 같아? 제임스를 더러운 허블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오른쪽 화장대가 더 길어요. 맞아, 얘가 더 파장이 긴 영역으로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약간 안쪽까지 보는 느낌 아니야? 맞지? 얘는 그 밖에서 되게 명암이 쨍한 건 맞는데 얘는 조금 더 안쪽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맞지? 합니다. 그래서 더 안쪽에 뭔가 성간 소광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그런 내부 영역까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봐봐. 여기 시커멓지? 버나드 68이라는 그 암흑 성운이야. 근데 적외선 영역으로 이렇게 빨간색이다. 여기 뭔가 더 있는 건데 여기 성간 물질이 막 많아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가시광선 영역으로. 근데 적외선 영역으로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책에는 없지만 실제 여러 가지 천체들의 이미지를 보면서 파장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생각해보면서 오늘 수업 이렇게 3단원 마무리하자. 수고했다.